이제 묘 얘기를 하고 제가 또 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는 이제 90%짜리 얘기를 했고요. 이제 10%짜리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수박묘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아, 여기 그 장수에서도 수박묘 육묘를 해주나요? 아, 그래요? 자,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10%짜리 쉽게 말하면 좋은 수박 묘를 고르고 내가 피해를 줄이자고 하는 얘기, 나중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자는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농자재와 농자재도 그러고 모든 것을 잘못 썼을 때 농가들이 이기는 승산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아이고 내 지역에서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묘값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끝나죠. 자, 그런데 모든 묘의 원인은 종자부터 기원을 하고요. 육묘장에서도 시발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육묘장은 내가 있는 지역의 묘가 좀 시원찮다라고 보면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가 짧은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랬죠. 묘자리 저기 그 쉽게 말하면 묘자리 해놓고 난 다음에 아침 가고 점심 가고 저녁 가고 또 잘못해가 술 한잔 먹고 못 가고 그다음에 사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얘기가 나도 이제 촌에서 걷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느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육묘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런 역할이 없어져 버렸죠. 딱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육묘장 형태나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그나마 잘한 것이고요. 아이 머시기 사장 작년에 나 이거 했는데 금년에 좋은 수박 종자 있어라고 물어보죠. 좋은 병업 종자나 이런 것들은 공인이 돼가지고 보급적으로 나오니까 좋은 것을 인정을 하는데, 수박은 그렇게 원예작물 쪽에서 입증이 되어 있는 종자는 종자원의 종자로 등록이 되면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한테 새로운 품종 나왔다고 육묘장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수박을 선뜻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품종을 만들어낸 육종가들은 내 품종이 현장에 들어가서 잘 커주기만을 바라는데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뭔 품종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수박을 육묘장을 찾아가가지고 종자를 그냥 덤핑으로 주듯이 공짜로 주듯이 줍니다. 육묘상한테. 나 금년도 이거 묘값 안 받을 테니 종자값 안 받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은 육묘 하시는 분이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나마 종자값 최소 가격으로 주게 되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잘 커주면 괜찮은데 문제가 현장에서 또 발생하게 되면 왜? 누군가가 키워가지고 그 품종에 대한 걸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한번 실례로 들어드릴게요. 익산이나 함안, 의령 쪽에서는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이름 품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 조생종 품종 같은 수박도 조생종이 있어요. 좀 이런 품종이 있는데 걔네들은 날씨가 추울 때 꽃을 제대로 잘 펴줘야만이 좋은 품종인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실험해가지고 잘했을 때는 좋다라고 카다로그나 저런 데는 선전을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그 기능이 기존에 있는 다른 것보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농가는 수박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 최소한 2만원, 25,000원 요렇게 하나씩 계산하면은 나중에 잘못하면 몇백만 원씩 손실을 봐버리고 한 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 한 마디가 날아가 버리는 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고 또 요것이 어서 또 장안을 지나면은 새로운 품종이라고 묘값은 더 비싸요. 50원이 됐든 몇십 원이 됐든 간에 입증은 안 되고 현장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묘를 만든 사람하고 판매한 사람이 현장에 나오고 부야부야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 딱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있죠. 내 이 묘의 기본적인 특성은 줄 때 따뜻히 하고 저온형은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분명히죠. 저온에 나타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갖고 갖다 쓴 것인데 관리를 잘못했다고 일조가 나쁘다라고 이제 현장의 문제를 되는 겁니다. 이제 농가의 문제로 이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수박을 넣는 우리한테 이제 연락이 오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요? 최소한 농가 입장에서 보호하려고 하겠죠. 이러이런 일선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농가들을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했을 때는 수박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종자가 들어왔을 때는 선뜻 받지 말고 기존에 해왔던 거 많이 입증이 되어 있던 그 수박이 제일 좋은 수박입니다. 여기 덕유산 자락 아래에서 같은 동양이라고 하더라도 또 여기가 또 틀리잖아. 여기 바로 산미 뛸 수가 있고 동양만은 분지형으로 돼 있어갖고 찬바람도 안 오고 여기 찬바람이 그냥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데잖아요. 더 춥다는 얘기죠. 이쪽에. 그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일단 육묘장에 뭐를 맡겨놨으면 내 묘자리가 어떻게 커가는 걸 보듯이 가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초기에 나와 있던 거, 중기에 나와 있던 거, 후기에 나와 있던 거. 육묘장에서 나와 있는 것이 최소한 내 포장에 올 때까지는 한 달의 소요가 되어 있는데, 이때 육묘장의 손을 몇 번을 봐주냐면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손을 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수박묘를 접목해가 딱 갖다 놨을 때 활착이 잘 된다는, 접목하고 활착이 잘 됐나 골라내고요. 또 나중에 커가면서 딱 며칠 지났는데 얘네들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원래 묘 소질 자체가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것도 있다. 또 골라내죠. 또 나중에 관리하는 과정에 병충해가 나오고 뭐면 또 잘라내죠. 또 올 때는 그나마 잘 골라서 오는 게 괜찮은데, 우리 농가들은 뭘로 판단을 하냐면 나한테 갖고 온 묘가 잘 되어 있어 좋은 묘죠. 울퉁불퉁하니 크고 작은 것이 많겠죠. 육묘장에 올 때 울퉁불퉁하게 주면 안 되죠. 똑같은 가격을 똑같은 묘 소지를 갖다 줬는데, 쉽게 말하면 나한테 일을 하고 보내준 사람이 진짜 장상한 성인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중학생, 초등학생을 보내줬다고 가지고 똑같은 인건비 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묘의 소질을 볼 때는 그렇게 보고요. 또 육묘장을 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묘장에 나타나는 병의 소질은 떡잎부터 나옵니다. 떡잎 뒤에서 내가 보여줄 텐데, 떡잎에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뭔가는 몰라도 반점에 바늘로 찍힌 흑점이 있던가, 아니면 뭔가 몰라도 저기 곰보처럼 쭉 파인 것들이 있다면 다 병으로 의심을 가면 됩니다. 병으로 의심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 병이 뭔가는 검증을 해보기 전에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나와 있을 때는 병이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농가들은 그러죠. 육묘장에 올 때 요즘에는 참 방법을 많이 써요. 딱 올 때는 아이고 머시기 사장님, 그때는 이제 사장님이라고 얘기해요. 머시기 회장님 뭐고요. 내가 어차피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떡잎은 내가 다 따왔어. 그렇죠. 따왔어. 나 그래놓고 이제 본포에 딱 갖다 놓으니까 하우스나 이런 데는 실내가 밀폐돼서 그나마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노지나 이런 쪽 같은 찬바람이 가면서 이런 애들이 체력도 떨어지고요. 병도 빨리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육묘장의 사장님하고 친해야지 내 묘가 중간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요즘에 육묘는 내가 장성에서 맡겨놨다고 하더라도 잘못 오면 장수에서 온 것이 갑니다. 진안에서 온 것이 가버려요. 장성에서 택배 타고 장성에서 오면 괜찮은데 진안에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장성에서 오는 육묘라고 하면서요. 전국에 있는 묘가 다 돌고 있어요. 내 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먼저 오는 것들 다른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묘를 먼저 빼줘버려요. 그러고 나중에 오는 것들 아이고 대부분 뭐 기껏 대분들 몇 농가 안 되고 뭐 내가 요거 정도만 한 파스가 그냥 다른데 부여 쪽에 연락해버리고, 함안 거창 쪽에 연락해버리면 가만히 놔. 저기 함안하고 의령 쪽에 연락해버리면 바로 들어와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묘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죠. 수시로 가가지고. 그래 한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박하는 농가들은 아마 모임체가 있을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수시로 만나세요. 저녁에 나한테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내가 올라와서 해드릴 것이고,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를 흩어지게 하지 말고요. 수박은 한 사람 농사 잘 짓는다는 그 지역 수박이 잘 파는 게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서 계곡에 있는 덕유산 수박이 제맛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같이 내야죠. 그렇게 모임체를 만들어갖고 수박하는 농가 하세요. 회장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술 먹더라도 같이 마시고요. 또 좋은 내가 명인 장인들 내가 와가지고 사례발 배달라고 하고 농장에 내려오면은 터널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분들은 수박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터널이니까 이거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수박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똑같은 논리로 갑니다. 단지 자라는 환경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육묘장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데일수록 수시로 가고, 모임체를 만든 사람이 단체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 이번엔 머시기 사장 갔다 오고 이번엔 당신 한번 저기 머시기 사장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게. 육묘장 사장이 막 계속 소통을 그러면 묘를 함부로 못 바꿉니다. 왜? 서로 간에 대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누구 가는데 우리 사장님이 가니까 사장님 내 것도 같이 해줘. 이렇게 해버렸어. 내가 원하는 수박도 아니고 양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와버리면 수박면 잘못 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수박면은 최소한 한 달을 키워내야 하는데 뭐 다른 종자가 벽시처럼 뭐 11명 키워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모임체를 만들어갖고 수시로 가까운 데를 자주 가라는데
그리고 이름 있는 육묘장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신생을 가지 말고요. 신생을 가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접목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목을 뭘 쓰는가에 따라 또 틀리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절대 저렇게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심어놓고 나서 뿌리 활착이 수박이 약한 상태에서 뿌리가 활착을 내리지 못합니다. 절대 저렇게 밟으면 안 되고요. 힘들더라도 내려가셔서 수박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남아있는 15분 동안에 딱 키만 잡아갖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걸음을 주는데 잠깐 또 실수를 하고 쓰는 게 뭐냐면은, 수박은 기본적으로 착과가 될 때, 착과가 되기 전에 한 5일 정도, 2, 3일 전에는 물을 떼죠. 아시죠? 물 주다가 물을 뗍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박 자체가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꽃가루 있는 데까지 수분이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꽃가루를 갖다 붙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얘네들이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박은 기본적으로 개화하게, 여기서는 5일 전에 떼기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3일 전에 물을 떼줘가지고 수박 자체의 꽃이 건조한 상태, 꽃가루가 많이 나오게 유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노지가 됐던 이런데 수박은 5일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수정이 100%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일기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앞쪽고에 되면 비가 오고 흐린 날이 있다라고 하면은 10일도 가고 15일도 가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좋은 날씨라고 하면은 한 5일 정도 되면은 수정이 다 이루어지고요. 이때 하나 주의할 사항은 다들 알겠지만은 짚어드릴게요. 수박은 내가 키우고 있는 농장에 70% 정도가 착과가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그때 물을 줘야 하고 양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1차 추비를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박은 너무나 걸음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3번과 착과를 시켰는데 못 시켜가지고 건너뛰는 현상들이 많이 오거든요. 수박 같은 경우는. 그럼 너무나 아쉽잖아요. 4번과 가면 그만큼 또 숙기가 늦어질 것이고요. 그래 3번과 쪽에 올 때는 그래 수박은 아랫걸음을 쉽게 말하면 밑걸음을 약하게 주고 윗걸음 중심으로 수박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 상태가 안정되게 착과가 딱 3번과 일체에 안착이 됐다라고 70% 정도 되게 되면은 이때 1차 추비를 주는데, 1차 추비를 줄 때는 질소걸음을 많이 주는 겁니다. 과를 키워야 하니까. 과 따보니까 모든 약물 제가 얘기를 했죠. 과가 달리는 순간에 뭔가는 몰라도 내 새끼가 하나 생겼다고 식물체는 그쪽으로 모든 약물을 이동을 시키는 기본적인 사람과 똑같은 생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로 주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주고 난 다음에 수박이 어느 정도 비대가 잘 크는 것처럼 보이면은 2차 추비 때도 질소를 약하게 주던가, 아니면 내 것은 너무 밑거름이 많아가지고 너무 큰 것 같다 싶으면 2차 때도 질소 거름을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가리 중심으로 줘야 하고요. 그리고 3차 때 가가지고 또 질소 거름을 손을 대는 사람인데 3차 때는 절대 질소 거름을 주게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수박이 후기에 갔을 때 내가 아까 얘기를 했죠. 내 수박이 진짜 낙엽을 져가면서 그냥 고개를 숙여가지고 나한테 고마운 선물을 줘야 하는데, 지금도 가는데 입이 파랗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질소 거름이 계속 과일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당분을 축적을 시키고 물을 끊었다 손치더라도 양분이 이동을 하면서 계속 아래쪽에 비대만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체는 끊겨줄 때 딱 갈증을 느끼게 되면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과일한테, 그래서 물 때는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당분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엿을 만들고 조총을 만들 때 바짝 불을 떼게 되면 쪼개지는 거랑 원리나 똑같아요. 갖고 있는 같은 당분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농축을 하게 되고 건조해지게 되면 농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리산은 갖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잖아요. 낮에는 뜨겁고요. 저녁에 쭉 내려간다. 그래서 장수사고가 인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터널은 금년까지만 해보고요. 하우스 있는 사람도 꼭 한 가지 비교를 하시고 내년도 갈 때는 갈아타세요. 갈아타는 사람이 돈 더 버니까. 그리고 면적을 늘리세요. 지난 싸는 사람들 면적이 늘어나면 자기는 수박 못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모르는 위치입니다. 등잔 밑판 내 것만 보고 지난이라는 쪽만 굴레만 보고 있는 거죠. 자, 7월달 8월달 가면서 지구 온난화에서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죠. 수박을 고공행진을 치면서 못 가죠. 좋은 수박만 달라라고 아우성입니다. 수박이 질이 떨어진다고 갖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좋은 수박은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갈 길이 다 열려져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요.
수박 못 팔면은 팔아줄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물 떼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할게요. 아까 이제 물 떼는 것은 제가 이 사질 토양에서 물 떼는 것은 함부로 얘기를 물 뗄 일이 없겠네요. 여기 터널이니까. 나중에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때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하우스의 기본적인 특성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질토나 이런 데 같은 5일 전에 물만 뗀다고 하더라도 잘못 오면 갈증될 수박이 시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우스에서 내 토양의 특성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 물은 빨리 떼주면 떼줄수록 그만큼 이득인데 농장의 사장님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아, 내 것은 며칠 전에 일찍 떼봤더니 물이 좀 약해. 저기 빨리 시들 증상이야. 그랬을 때 이제 원인을 찾는 게 어디서 있냐면은 내가 식물제 토양 관리를 잘 해놓게 되고 연작에 연분 피해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식물제가 굳게 나가 있죠. 얘네들은 5일 뛰건 7일 뛰더라도 버텨줍니다. 뭘로? 아까 그 볏짚인데 이때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데 외부 자체는 온도가 높고 다 건조해져 있지만은 볏짚 자체가 썩어가면서 수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줄기도 지금도 계속 커나가고 있고요. 푹 찌고 어디 상한 데 없이. 그래서 이때 토양 관리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볏짚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뜨는데 최소한 수확하기에 늦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5일 전후로 해가지고 물을 떼줘야 돼. 헌다라고 가정을 하우스에서 헌다라고 하면은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이거 토양 감정하라는 얘기로 내가 빗대 갖고 얘기했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는 몰라도 세력이 쎄쎄는 잡아주는 물질이 하나가 있다는데 제일 인상 가리라는 얘기를 다 들어갖고 써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시 전화가 오는 것이 어떻게 전화가 오냐면은 전화가 올 때 되면 수정을 시키고 있는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렇지 않나요? 그냥 건너뛰어버렸어요. 줄기가 너무 굵어요. 등등 해가면서 원인을 보면 너무나 세력이 강해가지고 식물체는 기본적으로 적당하게 커가고 한다라고 보면 때가 되면 자식들 장가 보내갖고 손주들 볼 수 있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양분이 질소 거름이 많아갖고 오게 되면 식물체는 뭘로 느끼냐면은 우리 사장님이 나를 더 먹고 키만 더 크라고 하는가 봐. 장가도 안 보내주고 요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꽃이 필 수 있는 시기를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박이 건너뛰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박은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5마디 정도에서 암꽃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때까지 다음 과에 가려면 최소한 4일이나 5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놈이 놔두면은 다음에 사본가 붙었어요. 그것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어찌 됐든 간에 식물체가 자라고 있는데 얘가 싹수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심어놓고 난 다음에 잎색이 진하면은 질소곤란이 많은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그 영양제 함부로 주지 말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얘가 나중에 생장점이 고개를 어떻게 드느냐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양분이 많거든요. 적당히 가면 이렇게 25도 정도 가면 적당하고요. 나중에 요게 너무나 쳐들어 버리면 양분이 너무 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줄기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암꽃이 건너뛰는 현상이 나오고요. 암꽃이 건너뛰는 걸로만 족한 게 아니고 꽃이 핀다고 하더라도 꽃가루 자체가 약해 활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박 자체는 약하게 키우고 나중에 착과되고 난 다음에 1차 추비, 2차 추비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가 질소고름이 적으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은 모든 식물체 동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현상이고 유전 형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어떠한 시기가 가면은 자식을 낳아야겠다고 느끼는 느낌이 있죠. 그때 식물체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딱 가가지고 세력이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5마디마다 수박 암꽃 좀 하나 피워갖고 내 사장님한테 답례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안착이 더 잘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강하게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박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질소고름 많으면 나오는 게 설령 그게 착과가 됐다 손치더라도 나오는 게 양성화가 나오고 황대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장애가 다 나옵니다. 생리장애가. 생리장애 나오는 원인 중에 책자 보니까 망간 나오는 그런 것들은 수박에서는 크게 드물어요. 우리가 미량 요소라고 하는 것도 흡수량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현장에 준다고 이미 늦어져 버려요.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제1인상 가리를 줬을 때 시기는 언제냐면은 그걸 판단할 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쳐줘야만이 다음에 고개를 죽이던가 말던가 하죠.
제일 인산가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얘는 가리거든요. 인산하고 가리가 붙어져 있는 거고 질소 성분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가 다 잘 키워졌으니까 좀 쉬어. 내가 역할을 할게. 인산가리가 역할을 할 테니까 하고 물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주라는 양의 60g, 80g, 100g을 주고 그래도 세력이 안 잡히고 200g을 좋다라고 하는데 200g을 주니까 식물체가 고농도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식물체는 기다릴 때 막 기다리다가 다 안 되면 그냥 반응을 보입니다. 나 실수하고. 그래서 식물은 절대적으로 질소그램을 과하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설은 기본적으로 하우스에 라인을 깔을 때 4줄을 깔으세요. 3줄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식물체 자체에 점조구슬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옆에다 심고요. 수분은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은 수박의 수분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할 때가 딱 2번 있는데 심어놓고 남의 집에서 집으로 왔으니까 뭔가 뭘 자리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트하고 토양과 사이를 또 이격이 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붙여줘야 하고요. 그때가 제일 많이 필요고 두 번째는 착과시켜 놓고 난 다음 이때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갈증 그동안에 물을 떼놨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과가 하나 생기니까 애기한테 뭔가를 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을 주는데 모든 식물체의 기본은 뿌리를 서운하게 해서는 안 돼. 나를 중심으로 내가 심은 수박이라고 하면 나를 서운하게 해버리면 다른 것들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약해져 버리다니. 그래서 하우스에 물을 준다고 하면 처음에 심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물을 주지만은 뿌리가 커가면서는 그쪽으로 물량을 줄이면서 나는 물량을 요거 조정할 수 있잖아요. 포크로 물량을 나는 줄여주면서도 항시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뿌리는 다 컸으니까 안 줘도 된다고. 저기가 있는 첫 뿌리를 키우면 된다고. 중심 쪽에 축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을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항시 나도 주되 허가는 줄기 쪽으로 비율을 많이 주고 나는 약하게 줄이라는 얘기.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당도 향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최종적인 종착역이 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맛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질소그램 적게 주고요. 질소그램 줄이고 나중에 과일 자체에 질소그램 있다라고 하면 과일만 형태만 가 있지 막 과육이나 이런 것들은 약해져 버립니다. 퍼석퍼석하고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얘기냐면 마그네슘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그네슘은 나중에 엽록소를 형성해서 광합성을 축적시켜서 맛을 내는 아주 효자노릇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마그네슘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술 먹고 싶어가지고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면 줄수록 얘가 이동이 엄청나게 느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식물 생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그네슘이 됐든 칼슘이 됐든 얘네들은 뿌려놓으면은 식물체 자체가 수확할 때까지 흡수 이동이 다 안 이루어집니다. 과정에만 걸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도 어차피 식물체 자체에서 마그네슘 자체가 필수니까 언제부터 주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묘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옆면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좀 회복기 난다고 불리면은 옆면살포 하듯이 이때부터 위에다가 주세요. 심어 놓고 난 다음부터 몇 번을 최소한 4번이나 5번 정도를. 그래도 얘가 나중에 보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그네슘 결핍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마그네슘 자체만 부족하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성분과 기랑 작용해서 다른 부분이 많아져 버리면 얘를 또 흡수를 못해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토양 자체에서 식물체가 지탱할 수 있는 뿌리의 활력이 나는 것도 떨어져 버리면은 또 흡수를 못해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땅 심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오는 사람들 건강하잖아요. 즐겁게 사시고 술 잘 드시고 그러지 않고 그냥 몸이 좀 움츠려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박에서 제일 1등 공신은 토양 관리 잘해갖고 뿌리를 강하게 주라는 얘기로 마그네슘은 그렇게 주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 수박을 키우면서 2번은 다치지 1번은 스트레스를 왕창 주라고 얘기했죠. 이제 소형 터널 내에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 치는 우리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관리해줬던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딱 넘어가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거 마찬가지로 뭔가는 몰라도 두께도 얇고 근데 예전에 해왔던 것들은 반대의 경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책이 이제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자료가 이제 안 넘어. 이 자료는 제가 여기 계신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남겨놓고 갈 테니까 쓰세요. 가져가셔가지고 저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질소그램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질소그램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나로 얘기하면 키만 키우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하듯이 인삼과 마지막에 하는 것들은 가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칼슘도 좀 취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을 빨리 떼면 뗄수록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저기 조청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는 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농축을 하면 농축할수록 줄어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수를 시키면 좋다라고 얘기했는 그 토양에 따라서 사장님 여건을 보라고 했죠. 또 하나는 환기를 시키라고 했죠. 특히 수박이나 이런 것도 수확할 때쯤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안 사는 사람들은 소양 터널에 수확할 때까지 터널을 내려놔 버리잖아요. 결론은 수확할 때 스트레스를 주라는 얘기는 낮에는 따뜻한 거고 저녁에 수박이라네. 사과에서 당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야간보다 똑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박은 수확할 때도 터널을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우기가 아니라고 가정을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했을 때 내 수확기가 다가온다라고 10일 전부터는 저녁에도 벗겨놔버립니다. 벗겨놔버려갖고 차가운 공기가 이때는 따뜻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수박 당도를 측정하는 데 좋으니까요. 근데 비가 오는데도 열어놔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터널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그거거든요. 어디 갔다가도 한두 동이 아니고 다 소나기가 국지성으로 내려버리냐. 그때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시설로 가라는 얘기를 좋은 수박을 만들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내가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를 대비하고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날씨가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녁에 수박물을 다 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찬바람을 맞춰가지고 수박이 야물어지고 나중에 발기 시감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멀칭을 제거하는 얘기. 저것도 이 얘기입니다. 수분을 날려버리는 얘기예요. 식물체가 갖고 있는 날려. 이때 어차피 비닐 자체는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나중에 비닐 보호해갖고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비닐 갖고 있는데 가운데가 됐든 양쪽이 됐든 그냥 걷어 올려버리세요. 걷어 올려. 그래 뿌리 자체를 갖다 건조하게 만들어갖고 더 이상 식물체가 양수분 빨아들이는 걸 못하게 막아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항상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박은 두 번은 따뜻하게 한 번은 스트레스 주는 걸로 해가지고 품질 좋은 수박에 나가는데 또 강조를 해드릴게요. 절대 지난 수박 따라가지 말고 지난 수박 아쉽지만은 나중에 언제 시련을 겪을 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는 같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좋은 환경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또 장소 같은 경우 또 원예농협이 또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저기 지난보다는 그쪽에 있는 우리 소장님들 좀 힘을 합해줘갖고 하우스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왼쪽 치는 우리는 뭔가는 몰라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딱 열어봤을 때 꽉 차있고 눈에 딱 오는 선홍색의 수박이 제일 좋죠. 얘는 보긴 몰라도 왼쪽 치는 진짜 뭔가 몰라도 사연 없이 잘 커왔던 것 같고 오른쪽 치 같더니 뭔가는 몰라도 사연이 많죠. 지리산 덕유산 구비구비 계곡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틀어져 있죠. 자, 저 때마다 저 식물체는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좋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먼 스트레스를 받았던 받아 와가지고 오면서 다 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수박이 제대로 콜라고도 크지 못하죠. 자, 우리가 그 수박은 지금 이제 유통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수박을 딱 1cm나 2cm 정도 남겨놓고 꼭지를 잘라버리죠. 옛날에 수박을 품질을 평가했을 때 그 유통업자들이 뭘 보고 했냐면은 첫째는 꼭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배꼽을 봤어요. 세 번째는 두드려 보고요. 이게 평가 기준이었어요. 식물체 자체가 꼬투리 있는 부분이 직선으로 가 있으면은 수박이 사장님이 관리를 잘해줬던 건 뭐가 됐든 잘 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배꼽이 크지 않고 조그맣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료 욕심 없이 잘 키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두드려 봐가지고 피수박이 있냐 없냐 공동과가 있냐로 가려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대로 저렇게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박은 예견대로 두 번 따뜻하게 한번 서늘하게 버리면 저런 것들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노지에서도 우리가 이제 힘든데 시설 내에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도도 아까 냉해 받아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그때 그 고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우스 이중 구조에다가 터널 하나 씌워놓고 난 다음에 먼저 이렇게 걷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꼭 언제쯤 피해가 오냐면은 수정할 때쯤 해가 저온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봄철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정이 됐네 안 돼, 꽃가루가 나오냐 안 되냐 막 심각시네. 평상시 안 오던 사람도 와요. 왜 그러냐면 원인은 딱 한 가지죠. 저온을 받았기 때문에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오리가 그 못자리에 쓰고 있는 부직포 있죠.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에 의해 가지고 습이 차버리니까 수증기 때니까 어렵죠. 꽃에 수분이 들어가 버리면 아까 화분도 제대로 안 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부직포를 갖다가 위에다가 수박잎에다 그냥 살짝 걷어놓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그냥 자라면 서운하고 흙잎을 덮자니 덮고 그래갖고 흙잎을 덮고 자는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온도가 최소한 2도에서 3도를 잡아줘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거하고 안 했던 거가 차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한번 잘 보게요. 수박은 기본적으로 심어놓고 수정이 됐을 때 따뜻해야 수정도 잘 이루어지고 화비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수정까지는 잘 시켜놨는데 그 이후에 온도가 안 좋아가지고 막 일기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햇빛이 그나마 조금 들어가 있는 데는 원형이 돼가지고 잘 커요. 딱 꽃가루가 내 머리에 붙게 되면 나를 통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화분관, 식물에서는 화분관이라고 하는데 이놈을 통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화를 비대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한쪽은 멈춰버리고 한쪽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얘는 제대로 간 것이 얘는 여기서 멈춰버린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요행에 내 포장을 자주 드나드는 우리 사장님 같으면 내 거 수박에 문제가 있다라 바로 알아차리는데 아이고 이거 많기도 하고 이거 고랑고랑 다 다녀볼라니 힘들고 그러니까 앞에만 쭉 가고 없네 별일 없네 내 다음에도 오는 경우 이번 이쪽 왔으니 이쪽만 살짝 앞에만 보고 가자 가운데로 쭉 가자는 거죠. 저런 것들이 나오는 데가 꼭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올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저온이고 온도 쪽이고요. 온도 쪽이고 터널 내에서는 온도 조절이 힘들죠. 그래서 터널을 가지 말고 시설로 가라는 이유 중에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저렇게 됐을 때 터널 쪽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쪽 있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저기 비닐을 쭉 내려버리고 막아버리세요. 그러면 이쪽은 좀 열려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찬바람을 바람 받죠. 그쪽을 딱 내려놓게 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수분이 들어가줘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착화시켜놓고 난 다음에 수분을 많이 주라고 했죠. 그때 수분을 줘야만이 저게 펴집니다. 이게 너무나 늦은 상태에서 발견을 빼야 되는 건 나중에 양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준다고 안 펴주고요. 초기에 나오게 되면 저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저온과 관련된 거죠. 질소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공동과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림으로 설명을 들어갔기. 여기 보면서 해결책을 찾으시고요. 자, 이제 또 바이러스와 관련된 건 묘해수인데 바이러스가 많이 와서 요즘에 실패한 사례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지 또 긴장을 하면. 자, 가을철에 수박을 열동을 해가지고 400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럼 얼마죠? 4천만 원이죠. 딱 2천만 원 받고 수박 따가면서 2천만 원 받기로 하고 딱 거래를 마쳤어요. 수박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바이러스라는 상황을 그때도 몰랐죠. 딱 해서 상인이 와가지고 수박 맛이나 한번 보자고 딱 잘라버리니까 안에가 다 물찬 수박이 와버린 겁니다. 물찬 수박이. 이게 한두 개만 그런 게 아니고 포장 열동이 전체가 다 그렇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수박 묘부터 이제 종자가 잘못된 거 갖고 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포장에서 나타나는 수박 묘는 그냥 잘못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결론은 농가가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또 상인도 가만히 묘를 준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묘값만 일부만 보전을 해줬다고 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육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10%짜리를 얘기를 했죠. 묘상에서 떡잎부터 나오는 반점 하나도 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바이러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올 수 있는 요인이 종자, 공기, 곤충, 토양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따지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자를 가져오는 채종지가 동남아 쪽으로 제한이 돼 있어갖고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환경이 깨끗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보다는 청결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오염이 돼 있어갖고 채종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종자 검정을 하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런데 다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문제를 어디서 봐야 할 거냐면 한두 개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종자에서 갖고 있는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후기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을 하죠. 자, 그래서 묘와 관련돼서 갖고 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자, 처음에 여기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여기 아마 상간부에도 나올 겁니다. 꼭지 쪽에 나와서 꼭지 탄저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근데 얘가 오면은 얘 하나만 가지고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포장이 다 와버립니다. 얘네들 포장이 하나가 딱 감염될 뻔 다 와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1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진딧물을 예방하는 매개충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충이 진딧물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딧물 방제는 꼭 해줘야 하고 꼭 진딧물뿐만 아니고 나중에 나와 있는 곤충이나 애들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볼 것은 그렇다고 진딧물 방제를 해주고요. 여기서 요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탈지분유라고 얘기 들어봤고 바이러스 소독할 때 이 수박뿐만 아니고 탈지분유 소독하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저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박 오거리가 수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작업할 때 작업 도구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어 있는 식물체를 다른 거 만지게 되면은 우리가 접촉에 의해 갖고 전염을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박의 곁순 제거할 때나 바이러스가 나왔던 포장에서는 꼭 비눗물로 소독을 해갖고 쓰던가 아니면은 저렇게 탈지분유를 이용하고 소독을 해갖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주면 뭔 효과가 있냐면은 첫째는 묘를 심을 때 어차피 우리는 수박묘를 외부에서 갖고 있는 수분 공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수박묘에다 물을 딱 한번 고추도 이제 아마 그렇게 하실 텐데 딱 해놓고 나면 수박묘에 뿌리 쪽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 있잖아. 그러고 쟤네들은 탈지분유 지방이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오는 토양 내에서 들어오는 이런 잡균이나 이런 것들 바이러스균 자체를 차단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탈지분유 소독을 넣는데 쓰는 양은 저기 나와 있는데 저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 놓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식물체 전체를 갖다 침질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고요. 그래서 저 정도로 침질을 해도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아까 그 종자가 딱 보면은 종자에서 감염이 됐냐 안 됐냐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소독이 잘 돼 있어. 벽시도 마찬가지고 콩도 마찬가지고요. 다 코팅을 해갖고 나와버리잖아요. 종자 소독제로 모르잖아요. 자, 오른편 쪽에 있는 종자가 갈색을 띠면서 정상 종자입니다. 왼편 쪽에 있는 종자는 알록달록하죠. 갈색이 진한 부분이 있고 좀 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고 1차적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얘네들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입 중에서 나올까 말까는 확률은 아주 미미하고 그 얘기로 보고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좀 보게요. 자, 수박에 나와 있는 저 반점이 꼭 바이러스라고는 얘기는 못할지언정 떡잎 쪽에서 이상 증상이 나오게 되면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내가 한번 사장님 내가 한번 요즘 하나 갖고 갈게요. 갖고 오세요. 그래서 센터에 의뢰를 하던가 아니면 더 근데 농업기술은 병리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받아보면은 뭐 문제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쪽에 떡잎만 하나 딱 갖고 오면 되는데 갖고 올 때 그냥 건조 상태로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화장지에 물을 붙여가지고 딱 떼갖고 와가지고 싸가지고 갖고 오세요. 자, 흰가루병이 육묘장에서도 묘에서부터 갖고 들어옵니다. 떡잎부터 들어와요. 떡잎부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요즘에 사장님들이 부지런해서 따주는 게 아니고 묘에 이상이 있으면 떡잎 다 제거해 갖고 들어온다고 했죠. 흰가루병 다 왔는데 흰가루병 자체가 이미 식물체 자체 줄기에 다 붙어 있고 다른 잎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감염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박에도 터널도 마찬가지고 흰가루병하고 마그네슘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예방하려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내가 병충해를 하는데 진딧물 나왔다 진딧물 약점을 하지 말고요. 약 할 때마다 바꾸어 가면서 흰가루병 약을 같이 써주세요. 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고 날씨가 흐린 날이 아니었다라고 보면은 비닐은 다 걷어갖고 우리가 통풍 치듯이요.
통풍지다 하듯이 바람이 산들산들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저기 흰가루병 보이지 않는 가루 하나가 얼마나 간다고 돼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무섭죠. 여기서 10km면은 저기 장계가 10km 나올라나요? 더 되죠? 그러죠. 장수까지 간다고 보고요. 상공으로 1600m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포차나가. 그래서 내거 흰가루병만 하나 방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지역은 우리가 메르스와 마찬가지 다 오염지역이라고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은 항상 없다고 방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쳐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요거고 시설로 들어가고 건조와 증상이 나타나면 나타나고 근데 완전 노지에서는 얘는 없잖아요. 얘는 없고 역병이 수분과 관련된 역병이 문제가 되죠. 자, 우리가 아까 나와 있는 뿌리옥 선충 얘네들은 알아요. 우리가 뽑아 보면은 선충 혹이 있으니까 알죠. 선충이 왔다는 거 알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가 뿌리가 썩은 뿌리썩이 선충 몰라요. 우리가 꼭 얘기하면 먹뿌리 썩은 병, 흙뿌리 썩은 병, 흑점 썩은 병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얘도 선충입니다. 저 부분을 딱 보게 되면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선충이 관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뿌리가 있는 얘기에서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식물체가 커가는 저 가운데쯤에 군데군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시드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시드름 증상은 온 포장에 있는 여기 계시는 우리 사다님들 60명이 다 쓰러지면 시드름 증상이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만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은 이건 선충입니다. 선충이 피해 가능성이 많아요. 선충은 그 주변에 있으면서 확산돼 갖고 빠져나가는 것이니까요. 선충이 오는 것은 자체에 선충이 있어 갖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외부의 농기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그게 원예 작물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 선충 나오죠. 저기 배추 뿌리 저기 선충 많은 거 아시죠? 그런 데서 갖고 들어와 버리면 선충이 앉아버립니다. 거기서 선충이 계속 번져. 그래서 평야부 쪽에는 절대 자기 트랙터 가지고 남해 안 가고요. 남해 거 트랙터 안 씁니다. 자기 거 깨끗이 나중에 노타리 치고 나오면 물로 세척해 놨다가 쓰고 그렇게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만큼 선충이 무서운데 아까 제가 선충 얘기하면서 뭔 얘기 해줬죠? 선충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제가 그 유기물 얘기하면서 볏짚 얘기를 해줬잖아요. 볏짚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볏짚은 올해 수박을 잘 키우게 하는 영양 공급원 중에 제일 싼 영양제입니다. 제일 싼 영양제. 여기서 갖고 있는 수박 볏짚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평야부 쪽에 웃돈 주고 사세요. 인근에 있는데 그래도 싸니까. 아이, 작년에 뭐 한 차에 40만 원 했는데 50만 원 달라고 주세요. 수박에서도 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내 수박 식판하면 되는 것인데 주세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돈도 벌어들이는 겁니다. 시설을 바꿔 탈 수 있는 사람. 내가 평상시에 버스만 타고 가다 어느 날인가 없는 KTX 타고 서울 빨리 가보면은 나중에 버스 타고 서울 못 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돈이 들어간다고 가잖아요. 일 보고 다른 거에서 돈 벌어내면 되죠. 그래서 수박 가지고 돈 벌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기물 자체는 썩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다른 장애 요인에 의해 가지고 선충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처리하는 얘기를 하고요. 여기 유기물 처리하는 것은 별로. 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어차피 여기는 갖고 있는 것이 완전 노지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중형으로 가고 있으면서 항시 모든 것들이 양쪽에 있는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과일성병 얘기를 저기 카탈로그에 잠깐 소개를 해놨던데 과일성병이 오는 것은 옛날에는 앞쪽에 세균성이라는 병명을 붙여놨었어요. 병원균 자체를. 근데 식물병에서 병원균 자체가 앞쪽에 붙어있는 게 없다. 이건 그냥 과일성병으로 정리를 했고요. 요거 아까 제 떡잎부터 얘기를 했죠. 떡잎에 어떤 반응이 보이는 거 있으면 다 병으로 의심을 하고요. 병으로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하라고 했죠. 얘도 몰라도 심어놓은 데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로 그냥 데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얘가 뭐냐면 바로 과일성병 증상이고요. 얘가 이제 처음에 나타났던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고 나중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박에서 세균성을 갖고 있는 병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세균성 구멍성병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과일성병 딱 2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만큼 세균성은
또 방제가 안 되는 거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메르스와 공포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딱 감염이 돼버리게 되면 그 주변에 다 그냥 옮겨가는 것들. 나중에 안쪽에서 외형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화 자체가 수박 형태가 나오면서 부패가 일어나갖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버금을 하면서 말에는 이미 다 상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증상으로 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과일에서는 이미 첫째는 이제 늦어버렸고요. 표면 자체가 겨울철에 아이들 밖에 나가 놀게 되면은 그죠? 그거랑 똑같아. 누트러니 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 자, 입에서는 이렇게 아까 떡잎에서 딱 한 줄기 나갔죠. 연맥 사이로 흘러가면서 물이 그냥 퍼져 나가는 것처럼 저렇게 나갑니다. 우리 덩굴마른병 입하고 또 틀려요. 덩굴마른병 우리가 망고병이라고 하는 입 자체는 결각 있는 부분에 크게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조그마하게 입 줄기 사이로 연맥 사이로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육묘를 해놓게 되면은요, 대목하고 수박이 잘 붙으라고 밀폐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밀실로 들어가요. 밀실로. 딱 수분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기에서 하나의 개체가 감염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묘는 다 감염이 돼 버리고 나중에 쟤를 열어놓는 순간 나와 있는 세균은 온 육묘장에 몇십만 개가 다 감염이 되는 거랑 똑같이 메르스라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것만 겠으니까 저쪽에 나오고 내 것은 안 나왔으니까 가져와 버린 순간에 또 문제 소지가 있죠. 그래서 육묘장을 가까운 데 잘하는 데 가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묘를 어렸을 때부터 묘부터 관찰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왔을 때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 것을 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걸 딱 기억을 해두세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벼에서도 세균성을 갖고 있는 게 딱 있죠. 세균성 벼알마른병. 얘도 고질병이잖아요. 세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잘 치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세균성 벼알마른병의 특효약이 일품. PLS에서 얘기를 했죠. 제약품이 아니면 쓰지 말라고 제품목이 아니면요. 그래, 초창기에 우리가 과일성병은 나와 있는데 수박에서 등록된 약제가 없어가지고 같은 세균성이니까 벼가 아닌 수박에 쓰라고 선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약품이 공시가 돼가지고 약제 등록을 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걸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소개했던 얘는 지금 나중에 봤더니 효과가 없더라고. 덩굴마른병에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덩굴마른병도 세균성도 같이 준다라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데 비오넴 자체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세요. 얘네들은 세균성 벼알마른병이 나오면 묘에서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이 그때 성머시기가 와가지고 강의할 때 돈 벌으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뭐 저게 뭐 내과한테 큰 문제가 있을 소리라고 갖고 들어오는 순간 얘는 완전 밀폐 공간이 아니잖아요. 하우스 내에서는 이 약제를 두려 5일 간격으로 몇 번을 치게 되면 최소한 보름 동안 실험하고 멎어져요. 왜? 외부에 들어가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시설이 아닌 여기 소형 터널 내에서는 여기가 더군다나 용나무도 인접해 있죠. 덕유산 아래 또 안개 자욱하게 끼죠. 그 안개에 그 물줄기만 수분을 가지고도 감염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시는 농가들은 그게 온 농가들은 요거 약제를 꼭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농협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수박하고 있는데 되게 무섭다고 하는데 좀 몇 가지 약제는 바로 조달할 수 있게 소스 어디라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또 이제 사장님 계시니까 요게 한번 오게 되면 전멸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행이 한두 개 와가지고 끝나는 역병 같은 게 되는데 얘는 오게 되면 포장 전체를 삽시간에 번져버려갖고 피해 보는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이건 부안에서도 있고 고창에서도 있는데 얘네들은 피해를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억 단위로 피해 보는 거 아시죠? 노지 면적이 엄청 커버리니까 처음에는 멀쩡하게 없었어요. 나중에 우기가 됐다가 우연찮게 하나가 있던 것이 감염이 되고 포장 전체가 다 가풀을 수확할 때 되니까 안에가 다 물수박이 돼버려갖고 갈라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적 소송이 걸려있는데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부안 쪽에서 2군데, 고창 쪽에서 2군데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지금 넘어가 있어요. 농가들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농가들 절대 못 이깁니다. 영업을 하고 거기 제품을 갖다 놓은 사람들 이미 변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돈 있는 사람들 형벌 적게 받는 거랑 똑같아. 갖다가 엄청나게 주게 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다 훌며치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을 하되 그러지 않는 것은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저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가정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같은 종자라고 하더라도 생산 시기가 언제고 들어온 시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동차 차 넘바 있죠. 로또 넘바라고 해가지고 제품이랑 다 붙어져 있어요. 그것을 알아놓고요. 카메라 찍어 놓던가 아니면 들어가 있는 종자를 갖다 샘플해가 종자를 얻어 놓으세요. 훗날을 대비해서.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그걸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감염이 있냐 없냐라고 막 파고 들어가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자 일단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다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보다 많이 지났는데 일단 내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너무나 고맙고요. 자 어차피 지금에 나오는 수박들은 아주 여기 지리산이라는데 지리산이나 금염도 그쪽에 몰입을 하려고 가다 보니까 지리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덕유산은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돈이 보이잖아요. 아까 수박은 돈이다라고 얘기했고 정치는 마이크라 얘기했듯이 일단은 빨리 금년도에는 하면서 토양 관리를 좀 하시고요. 수박 하고 난 다음에 배추 심으려고 말고요. 수박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덤벼들었으면 가을철에 배추 돈이 달랑 가더라가 모지 배추들 노지모들 엄청나게 헐값에 팔린다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딱 몰입을 하세요. 수박에 내가 수박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돈 전체에 벼농사는 아니더라도 수박 농사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발로 시설로 갈아타고요. 그런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만나세요. 꼭 만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꼭 보면은 그 눈높이에서만 만나거든요. 계북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있겠어요. 다른 쪽에 시설을 하는 농가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 큰 사람들을 만나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 정주영이나 이건희 회장님처럼 그분들을 만났다라고 하면 돈 버는 방법을 알았을 겁니다. 마트를 하든 뭐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천생에 태어난 게 덕유산을 보면서 갖고 있는 요것만 숙장을 해가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 제가 성공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똑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명품 수박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내 거는 수박을 지극정성해가지고 흠집없이 잘 만들어 놨는데 팔 때 되면 완전히 수박값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수박 가서 사오려고 하면은 내 거보다 못한 것이 애는 뻥튀기에 있어갖고 그걸 보는 순간에 팍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곧장부인데 내 수박을 내가 한번 팔아봐야겠다. 많이는 못 팔지언정 대체 내 수박이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돈을 못 버는 것인가 좋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농사의 일부는 포장거래 하고요. 유통도 시켜보고 일부는 광주에 있는 광주 청과가 그도 광주는 광역시기 때문에 청과들이 좀 유통이 좀 넓어요. 다른 쪽보다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그걸 갖다가 딱 내려줬어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제 값을 안 주려고 하죠. 어디서 모르는 수박 하나 딸랑 갖고 와가지고 딱 보면서 근데 상인은 알아요. 저 수박이 좋다는 걸 눈으로 보지만 말을 쉽게는 안 해주죠. 그 선에서 딱 거래를 시켜줘요. 근데 사오는 가격이 제가 포장을 해갖고 유통한 것보다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재미를 붙여요. 내가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거 해놓고 수박 한 차 딱 1톤짜리 하나 딱 실어놓고 다음 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생활에 뱉는 이름을 광주하는 걸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차 갖고 갔던 걸 두 차 갖고 세 차 갖고 갔던 것이 하우스 한들 처음에는 200 여기서 얘기하는 마디기당 400만 원 벌던 것이 500만 원 올라가 600만 원 올라가 700만 원 올라가 나중에는 8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양반 이제 돈 맛을 알죠. 내 수박은 전체로 포장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갖고 나갑니다. 정확히 품질 관리해가면서요. 이 양반이 하는 품질 관리의 기본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포장 청결, 두 번째 3번과 위치 붙이는 거, 세 번째 과의 크기를 균일하게 하고 일찍 오고 또 같은 시기라고 하더라 착각 시기에 따라서 좀 늦게 되는 것들이 있죠. 늦게 되는 것들은 별도로 표시를 해놨다 마지막에 가져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처음 나온 거 늦게 나온 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고 이제 이 양반이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과일 장사를 해보면 돈을 더 벌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과일 장사를 해보면 진짜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어떻게 그 과일 장사를 하냐면은 본인이 과일을 좋은 것을 생산할 줄 알죠. 최고 가격으로 팔아봤죠. 광주시장 가가지고요. 그놈을 갖다가 팔면은 될 거라고 했는데 고창 가면은 선운마트라고 했는데 박래현 시대 이름도 실명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양반이 아카데미 1기 회장님이었는데 그리고 사람이 탁 찹니다. 딱 선운마트를 차리는데 이분의 마트의 최고의 상품은 수박입니다. 수박. 진열대 들어간 입구에 제일 좋은 자리에 딱 물건을 백화점 가면 제일 좋은 위치에 좋은 거 고가권 나눴죠.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아놓고 팝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은 수박만 좋은 과일을 갖고 오겠어요? 갖고 오는 과일마다 최고의 상품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수박은 뿐만 아니고 좋은 과일을 살 것 같으면 선운마트로 가라고. 근데 이 양반이 선운마트 2호점을 석정온천 석정 골프장 있는 데다 2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2호점.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아들한테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은 그 자기가 광주에 거래하던 그 마트에 유통의 사장님한테 내 아들을 마트에다가 보내줄 테니까 돈을 주지 마라. 돈을 주지 마는데 이 아들한테 돌아가는 운영 눈으로 볼 수 있게만 배달을 시키지 마라. 배달하다 오면 그쪽에 잡일만 하다 오니까 월급을 안 받는 대신 역 안에서 내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하면서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행이 이 친구가 아들이 또 경영학과를 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같이 해가지고 딱 하면서 이 양반 리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 부자가 됐고요. 결론은 여기서 젊은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바꾸라는 얘기.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저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아세요? 몇 년 전에 막 갑질한다 해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죠. 백화점이 아닙니다. 백화점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총각내 야채 가게 이영석 대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과일만을 출고합니다. 자, 이 양반도 우연의 사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트럭 가지고 잡사님도 해봐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그 중에 과일도 올려놨겠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뭔가 방법이 없겠나 싶어가지고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젊은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가가 내가 싣고 다니는 야채나 과일 중에서 그도 과일이 좀 낮게 팔리더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1%짜리 그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1%짜리 과일을 사오는데 어디로 가냐? 우리나라에 그래도 품질 인증을 해주는 데는 가락동이잖아요. 가락동. 가락동에서 나오는 경매가 우리나라 표준 스탠다드 가격이고요. 그걸 기점으로 지방의 모든 가격들이 결정이 됩니다. 서울 가격이 낮으면 지방에 있는 가격도 그날 다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을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져가니까 양이 많지는 않았겠죠. 사업이 번창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중도메인도 그냥 어디서 남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그냥 좋은 물건만 던져가면서 딱 음식가에서 거기서 가는 선이 있는데 딱 빼나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이게. 좋은 물건만 웃돈져가면서 우리는 저 돈 주고 사다가 갖다 팔으려고 하면 남는 이윤이 없으니까 못 파는데 그렇게 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언쟁이 논제가 되고 아마 그 총각내 야채 가게가 무슨 방송에선가도 드라마로 해가지고 나왔던 그 실화입니다. 이것은. 그런 얘기를 이제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역경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딱 가게를 오픈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강남이 됐든 어디 됐든 간에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래도 이 양반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1%짜리 10만원짜리 되겠든 20만원짜리가 됐든 최고의 과일을 판다라고 딱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일단 최고 가격으로 가락동에서 물건을 갖고 들어오고요. 가게에다 딱 내는데 가게는 문 여는 시간 8시부터 밤 7시까지. 그러면 우리 같이 퇴근해 갖고 가는 사람 8시, 9시, 10시 가는 사람들은 마트 아니면 물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양반의 기본적인 경영 방침 변함이 없어. 8시, 7시. 그러니까 옆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면 가게는 시원찮게 생겼고 뭐 가게는 시원찮게 생겼는데 물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꼭 그 시간만 되면 물을 사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할 것이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대체 저기에 뭔 수박을 팔고 뭔 과일을 팔길래 8시 되면
7시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영석 대표는 뭐하고 다니냐면은 어차피 사온 물건 썩혀가지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딱 뒤에 트럭에다가 그 젊었을 때 해왔던 그 장소 물건을 팔러 다닙니다. 원가 이하로는 안 팔고 원가선에서. 딱 그러고 나니까 이 양반이 이제 계속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들어 두 사람 들어 와서 먹어보니까 품질은 최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영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항시 커지면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 그런 일을 안 했겠어요. 뭔가 몰라더라 다 프랜차이즈 뭐 대표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이 대한민국의 1%짜리 수박이나 과일을 사려면 이영석 대표를 찾으라고 얘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분들 처음 시작했던 20년, 30년이 됐던 간에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게 되면 농가가 마트에 운영하는 사장님 됐고요. 젊은 친구가 장사를 하면서 우연찮게 왔지만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과일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